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어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개가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810일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한 정보 수집 지시 혐의 등은 범행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 이 가운데 유죄가 선고된 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2명뿐입니다. 11명은 각각 1심이나 2심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사법부 적폐청산의 상징과 같았던 사법농단 의혹이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와 여야 정치권 쟁점들까지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송구권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먼저 어제 무죄 선고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무죄 선고 났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기결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당연한 기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표정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읽혔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제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방송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공방이 있었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생각도 이거 기소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한번 봐요. 참 본인에 대한 혐의가 47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뭐 사법부가 제19 감사기 한다 하더라도 그 47개 다 무죄 낼 수가 없어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14명을 기소했는데 2명만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제 기소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적폐 수사의 일환으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이념적으로 좀 진영 논리에 의한 수사가 좀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 어떠한 재판에 대한 부당 개입도 이게 과연 직권의 남용이 해당되느냐는 그런 논란도 있지만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 정도는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에 대한 건데 예. 이걸 전부 다 이제 직권남용죄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47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재판에 부당 개입했느냐, 과연 사법행정과 관련해서 비판한 판사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죄가 다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법농단 수사는 상당히 정치적 색채를 띤 수사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1심 선고 결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건데 지금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만 14명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단 2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4명의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서 3명이 이제 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예. 근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람이 6명이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람이 4명인데 이 중에서 2명은 무죄를 받아서 계류 중이고 네. 그다음에 또 임종헌 가장 중요한 전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은 2월 5일 날 1심을 받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 이게 그 대법원 이제 무죄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상황과 잘 살펴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그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 이탄희 의원하고 이수진 판사들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예. 법원에서 자체 조사를 3번이나 했어요. 아. 3번이나 자체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 행사에서 이야기를 행사에서 했어요. 예. 법의 날 행사에서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입장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은 그 보수 정부를 겨냥을 해서 적폐청산 TF가 각 부처에 다 설치가 됐을 때거든요. 예. 설치가 됐을 때고 그러니 그때 지금 야당이 그때 당시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주로 사회 교체를 위한 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오늘도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사건 수사 자체가 대한민국 법원의 주류를 교체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분석이 그런 주장도 나왔었어요. 예. 그 차원에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14명 중에서 2명만 지금 대법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명만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좀 무례한 정치적 수사다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무리한 기소였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반면 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 뭐 이런 다른 반응도 또 나오는 게 사실인데 김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보루, 사회적 신뢰의 최대 마지막 보루, 이게 법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되면은 사회는 그거를 수긍하고 따라야 되는 그 마지막 예. 보루인데 여기에서 사법농단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국민 입장에서. 근데 이것이 무리한 기소였고 정치적 기소였다? 그러면 그 기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이든 설명이든 해명이든 이런 게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때의 당사자들인 거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윤석열 그 당시에 총지휘를 했던 예. 윤석열 현 대통령도 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장 즉 예. 수사팀장 예.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네. 있고 이런 분들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법원 감싸기일 수도 있죠. 예. 예? 국민 시각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 감싸기일 거 아닌가?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의심이 당연히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리한 기소가 되는 건데 그렇죠. 무리한 기소라면 무리한 기소도 그거에 당사자들은 일정 부분의 설명이 국민께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요.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당시에 맡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수사 브리핑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때가 불과 4년 전입니다. 2019년 2월 이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해당 수사의 팀장을 맡았었고 이 중앙지검장은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지금 좀 미묘해요. 당시 정권은 문재인 정부였었고 송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 대통령과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하에 이 일이 벌어진 건데 양쪽에서 지금 뭐 큰 목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예. 좀 복잡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판결 내용 자체도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요. 이 재판이 사실 1심 판결임에도 5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선고도 사실은 4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판결문을 읽어야 될 정도로 이 판결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정당에서도 이 내용들 분석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것이 과연 정치적 기소, 나아가서는 무리한 기소였는지 아니면 기소는 제대로 한 것인데 법원에서 유독
고위 법관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선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뭐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들을 다 인정을 해서 해당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다 받았었거든요. 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죄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 요건을 해석하기에 따라 그 범죄가 유죄이냐 무죄이냐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해석의 부분들이 10개 열려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뭐 관련됐던 박근혜 전 정부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대부분의 직권남용들이 다 유죄로 인정됐던 반면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내에서만큼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고위급 그 판사들 그리고 법원의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법리를 유달리 좀 깐깐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 분명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 이 과정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의원은 무죄라면 이 재판 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각각 나왔는데 앞으로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1심이기 때문에 이제 예. 2심, 3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일단은 1심이 됐든 어쨌든 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건 무리한 기소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것이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죄명이 직권남용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농단 아니 저 뭐지 국정농단 예. 그 전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국정농단이 있으면서 이제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직권남용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을 그렇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한동훈 3차장이랄지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뭐 그때도 그렇게 직권남용죄를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유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박영수 특검하에서 또 수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 네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무리한 기소다는 것이 뭐 판명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여야를 떠나서요. 예.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지금 비판 못 하고 있잖아요.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당도 마찬가지죠. 이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랄지 한동훈 그 당시 차장이 아무리 소신껏 기소를 했고 직권남용이 분명히 된다고 확신했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언급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사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만나면은. 제가 볼 예. 때는 뭐 입장 표명, 뭐 그러게요. 가타부타 네. 이제 그 정도는 해야지 않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사법농단이 언론화되고 국가를 흔들 정도의 예. 굉장히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오늘 예.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정강재 대변인은 당시 뭐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한 것뿐이다 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거 종합적으로 다 흐름을 봐야 된다고 예. 봐요.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폐청산 TF를 전 부처에 설치를 해서 다 검찰에 다 고발을 했어요. 예. 그 검찰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와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게 다 그때 이른바 적폐 수사를 했죠. 예. 적폐 수사를 했는데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이지만은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예. 문보일 검찰총장 체제였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고 이거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항소시의 2심 진행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배현진 의원 피격 사건 소식 짚겠습니다. 먼저 배 의원이 첫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일단 퇴원도 한 상태라고 해요. 예, 오늘 퇴원을 했죠. 예. 퇴원을 해서 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맞습니다. 또 특히 엄중한 처벌, 조사도 이야기를 했죠. 엄중한 처벌을 이야기했어요. 예. 이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피습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3일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총선을 앞두고 예. 또 어떤 그 유사한 모방 범죄라든가 아직 이 성격은 정확히 규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네. 일단 정치인이 피습을 당했으니까 예. 총선 앞두고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정치인이 피습을 당한 이 자체만으로도 총선 앞두고
그 어떤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확실하게 하려면은 처벌을 그 조사도 그렇지만 예. 조사도 또 엄중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괴담이 안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속한 조사와 그 조사에 따른 엄중한 처벌 이것을 우선 뭐 배현진 그 의원이 지금 강조를 하고 하면서 오늘 퇴원을 했죠. 이 정확한 이제 설명은 면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처리를 기대한다. 당분간 회복 치료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첫 메시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되게 엄중하잖아요. 네. 근데 그 미성년자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선처를 바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되게 엄중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사회적 현상 이거를 좀 먼저 걱정하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배현진 의원이 뭐 이렇게 독해가지고 뭐 미성년자한테 뭐 엄정하게 해라 이런 거는 좀 아니었다 좀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는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면 사회 지도층인데 예. 이런 사회적 현상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병원에서 좀 있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걸 좀 예. 막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해가지고 정치권의 자성을 좀 촉구하고 예. 지금 굉장히 대결과 혐오 정치로 흐르는 이 정치 행태에 대한 어떤 자성 이런 것도 좀 당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인 만큼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일단 가해 중학생이 왜 배 의원을 공격했는지 이 동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조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범행에 사용했다고 알려진 그 둔기도 평소에 가지고 다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발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계획 범죄가 아닌지까지 당연히 가능성 열고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저곳에 갔던 일정 자체가 공식 일정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비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 일정을 어떻게 알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파악을 해야 범행 동기, 나아가서는 이게 계획적 범죄인지 여부 수사기관이 꼭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A군은 좀 경찰에 체포됐을 때도 난 촉범 소년이다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하고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 1시간 전에 미용실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좀 찾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이 범행 1시간 40분 전에 택시를 타고 미리 현장에 와서 배 의원을 좀 기다린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A군의 주장과 다르게 이게 사전에 계획된 거다 이러면 처벌에도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절대 아니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기 와서 한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그냥 배현진 의원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습니까라고 2번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돌을 가지고 저렇게 가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뭐 촉법 소년이다. 아니면 뭐 나는 정신적 질환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막 방송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심신미약에 대한 어떤 단서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런 범행은 그냥 뭐 조사를 하나마나 외형적으로 보면 저거 뭐 계획범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촉법소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리지 않았나 싶어요. 14세까지 촉법소년이고 이 범인은 15세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년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소년범죄는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년법에 의해서 만약에 가정범죄 소년부 성취되면 이제 보호처분 받고 뭐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청소년끼리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랄지 뭐 절도를 했다랄지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된 범죄고요. 범행의 어떤 수법이랄지 이런 것도 잔인하고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뭐 어떤 정치 측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소년이라는 거 하나 이유로
이걸 뭐 보호 처분을 끝낸다고 하면 예.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더군다나 소년법을 악용하는 모범 범죄가 모방 범죄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경찰도 아마 뭐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충분히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 일단 이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 이 개인 소견으로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네네. 높다 하셨지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고 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현장 주변인들로부터 이 피의자가 한 달 전 범행 장소를 찾아왔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할까요?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예.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들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제보라든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렇죠. 수사기관으로서는 뭐 이 내용들의 뭐 진위 여부들을 당연히 수사기관 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A군의 어떤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리고 사전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데 단서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사전 답사를 했던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들어오는 뭐 증언이나 제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 중학생이면 휴대폰 다 있거든요. 네네. 휴대폰 포렌식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쓰던 PC를 또 포렌식을 해서 최근 검색어라든지 최근 또 어떤 메신저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복원해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범행 전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전의 동기라든지 어떤 자들과 뭐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계획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 내용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전에 뭐 정치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수사기관으로서는 모든 가능성 열어야 되니까요. 모든 가능성 열고 뭐 휴대폰이 되었던 관련된 PC가 되었던 각종 과거 행적들을 다 조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과거를 조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범행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또 놀랐던 부분이 이 A군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A군이 경복궁 낙서 피의자 구속 심사 현장에서 모방범에게 또 지갑을 던졌다는 네. 학생이라고 해요. 그 동일인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밖에 안 됐다는 걸 네,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마 저기 간 것은 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일으켰을 때 이제 어떤 그 반응이 어떤 그 태도를 보여야 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보러 갈 건 아닌가. 추정입니다, 이거 예, 추정. 추정. 완전 추정이죠. 그거 외에는 뭐 달리 이제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이 우발적이 아닌 것에 또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우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획적이라고 하면은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그 우발적이 아니라는 데 약간 무게를 두는 것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특히 이 배현진 의원이 저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습격을 당할 때까지 몇 초 사이거든요. 예. 아니 그 문 열고 들어가면서 바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고 하면은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으러 갔다고 하면은 연예인을 기다리다가 배현진 의원이 차에서 내렸다. 그래도 배현진 의원이는 걸 알았다고 해도 본인이 이것을 공격을 할지 안 할지 뭐 접근할지 머뭇거릴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뭐 헤어샵으로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를 기다린다든가 예. 이렇게 했으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공격을 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했다.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은 또 그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네네. 또 아니면 뭐 여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격을 예.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또한 가능성인데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 이 중학생이 이 사인을 받을 때 필요한 필기도구는 소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렇게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근접 신변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치인들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인들 당연히 두려움이 예. 있죠. 심지어 뭐 저처럼 방송에서 이렇게 평론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되면은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접근할 때 긴장이 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평론을 할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가오시고 자기가 어디서 왔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오는데 아, 길가에서요? 네, 길가에서. 예. 그 말씀하신 뭐 지역이나 이런 게 뭐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는 곳이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긴장한 적이 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같은 이런 상황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무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이런 거대한 사건이 있으면 이런 거는 왜 안 된다는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당마다 좀 토론회를 열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여기에는 그 정치권의 뭐 자성과 반성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재발을 문제는 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뭐 사회화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나 예. 뭐 이런 지점들도 다 짚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바뀔 것인가 하는 대책도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이익만을 앞에 놓고 사회적인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내는데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진영에 관계없는 문제인 것 같고 각 진영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이 확실히 과열된 분위기를 뭔가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동감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권 소식 짚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인데 정면 충돌 상황은 일단 봉합이 됐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남아있는 뇌관 일단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남아있는 외관은요. 예. 일단 이제 비대위에서 특히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예. 김경진 비대위원이 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이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서천 화재 현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봉합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정면 충돌을 해서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양쪽 다 마찬가지. 그렇죠.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뭐 용산이 더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앞으로 어떤 갈등의 씨앗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예. 그리고 더 이상 비대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사과를 한다 이런 말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이 정도로 화두를 던졌으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역할은 뭐 윤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여사가 하는 예. 걸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건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뭐 갈등의 씨앗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공천 관련이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천 관련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친윤 세력들의 일부가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서 명확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심이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갈등의 어떤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는데 예. 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요. 정책 이해관계가 동일해요. 예.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가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적 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사 윤심이 좀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립을 잡고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관계에서 어제 그렇고 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뭐 예.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산 쪽에서 과연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 아니면 뭐 측근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갈등이 다시 재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 텐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은 이제 용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최근에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발언을 보면은 이 지난 발언과 비교했을 때 김 여사의 사과 관련돼서는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 여기서 멈추는 모습인데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은 용산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메시지까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은 용산으로 갔고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한 공은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쥐고 있죠. 아,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경률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비대위원 사퇴 여부 관련해서요. 일단 임명권자입니다. 그래서 해촉을 할 수도 있고 사퇴를 자진 사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은 뭐 해촉이나 자진 사퇴를 권유할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률 그 비대위원도 나갈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비대위원 자리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비대위원이나 공관위원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자룡 변호사도 지금 비대위원인데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출마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책임지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높다는 것이다. 거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러면 다음 주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장이 사과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해명을 하는 것이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 안에서는 사과를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런 그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죠. 나는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해온 거는 국민 눈높이 상식선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 상식선에서 그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설명을 하겠죠. 어떻게 그 파우치를 받은 과정하고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보안청 마련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을 국회에 추천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선에서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과냐 해명이나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사과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사과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거기에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과로 끝날까요? 그러면? 사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실을 다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다면은 더 이상 무슨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라면 국민들은 실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에 표를 던지는데 나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국민 눈높이가 지지층의 눈높이가 아니에요. 국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지층에서 중도층까지는 포함을 할 때 우리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자기 지지층만 국민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패거리지 어떻게 국민입니까? 그래서 중도층까지 넓혀서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이거는 당연히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그게 함정 몰카든 공작 몰카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해결하라는 게 국민의 생각이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위대로 국가의 최고 책임을 가진 사람들답게 행동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표출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지금 좋아요. 근데 그걸 바꾸겠다고요?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 제가 볼 땐 총선 승리는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명품백 관련된 것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고 마치 사과하면 일이 끝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동일한 겁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자체가 사과로 끝나서 뭐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사건이 검찰청에 배당이 된 수사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영부인께서 어쨌든 영상이 지금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몰카 함정 영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검찰청에 수사가 배당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한다라고 해서 없어질 일은 아니라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대통령께서 대담의 형식이 되었던 뭐 사과가 되었던 입장을 밝히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거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없고요. 이제 수사를 해도 사실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전제로 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되지만 뇌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뇌물의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면 죄가 안 되는 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추정. 아니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법률적으로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하느냐 사과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설명도 하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이제 설명이라는 것은 억울한 부분은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함정 몰카에다가 뭐 부친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믿었었고 선의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였다.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것은 명품백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는 게 맞느냐 그건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뭐 사과를 많이 안 했다랄지 그랬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더 폭발적으로 여풍이 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와 수준 내에서 설명과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굉장히 감싸기만 하면서 변명으로 가버린다면 그건 또 역풍 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용산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실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 하나씩 짚겠습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종석 전 실장이 정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 석고대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뭡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하는 석고대죄 이유는 왜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이 맞붙었을 때 왜 윤석열을 쳐내지 않고 나를 쳐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느냐? 지금까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적이 있어요. 겨냥해서 그때 청와대까지 가서 본인이 조금만 더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왜 듣지 않고 그때 내 사표를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지금 와서 그냥 단순히 이 본인이 이 1등 공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지금 이재명 친명 진영에서 비명을 차례대로 이렇게 일종의 뭐 퇴출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나갔고 그다음 원칙과 상식 세 사람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친문이에요. 가장 큰 세력인 친문. 친문 진영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구상을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선봉장에 선 거죠. 선봉장에 서서 친문의 핵심이 지금은 임종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전직 비서실장을 공격을 하는 것은 친문 전체에 대해서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추 전 장관의 개인 행동이에요? 아니면 뭔가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단일 계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일각에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큰 흐름에 추미애 전 장관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본인이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 흐름 속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왜 또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본인도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할 생각이 있는데 다시 광진에 간다면은 그 고민정 그 의원이 있거든요. 아직 뭐 지역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간다면은 본인의 지역으로 다시 간다면은. 그래서 그런 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스케줄 이것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1등 공신이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을 키운 건 이른바 이 추윤 갈등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과거에 잇따라 나왔었습니다. 4년 전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화살이 자신을 향할 걸 몰랐던 걸까요? 왜 임종석, 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겨냥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추미애 전 장관도요. 물론 경중은 뭐 우리가 세세하게 따지면 따져볼 수 있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이 정권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일단은 반성하는 거에서 모든 걸 시작을 해야죠.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 책임질 부분 있죠. 있습니다. 거기도 반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둘이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서 싸울 게 아니에요. 국민 입장에서는요. 두 분 다 깨끗하게 물러나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고해성사를 해주기를 바라요. 왜? 그래야 후배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틀어서 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 정권에서 왜 우리가 민심을 잃었는지에 대한 거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과거에 대한 반성 백서를 발간하지 않는 것. 백서요? 다 만들어놨습니다. 발간 못해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의 그 백서를 발간 못하게 막는 거죠. 민주당 내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막는 거죠. 왜? 아니, 자신들은 비난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비난받고 국민에게 본인들을 던져야 국민들이 본인들을 부활시켜 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민심의 바다에 던졌을 때 그 바다 위로 떠오르면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냥 가라앉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만 마치 선택받은 그 선민처럼 아, 우리는 굉장히 무오류 무결점이고 잘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응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데서 이런 현상들이 비롯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공천을 둘러싸고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덧셈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 덧셈 정치인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더 우리가 포함시켜내야지 지금 배척하는 정치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또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뭐 지금 이 상황을 놓고선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하나다. 뭐 송평론가님 조금 전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심해질 가능성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 예.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모든 정당에서도 다 공천을 앞두고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갈등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 공천상 잡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이 부분들이 계파 갈등으로 좀 비화되고 또 치환되는 부분들은 예. 당내 구성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지금 당에서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과 그리고 당원 단교의 기준대로 엄격하게 공정하게 공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잡음도 금방 잠재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공정하게 공천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결과에 대해 모든 분들이 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시스템 그 원칙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음 내용도 이어서 보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설전을 벌였다고 해요. 어떤 대화가 오간 겁니까?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누구한테 철거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4천만 원을 빌린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뭐 3억 원이나 되는 차용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주장입니다. 그러면 철거업자에게 4천만 원 빌리고 왜 3억이라는 그런 차용증을 써줬느냐. 예. 이건 뇌물 받았다가 비밀로 이걸 협박받으니까 이렇게 써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이 지금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모든 거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진상이랄지 뭐 김용 이런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고 또 김용 재판에서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굉장히 핵심으로 돼가지고 징역 5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사실은 유동규 씨의 진술 자체가 아마 유죄 무죄를 가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할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씨의 어떤 비도덕성 그리고 말바꾸기 이제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증언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업자도 뇌물 예. 받고 뭐 이런 걸 보면 네가 오히려 이제 부도덕하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걸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한 예. 사람이고 지금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세히 이재명 대표도 유동규 씨를 굉장히 뭐 약간 레벨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타내는 게 맞는데 아마 본인도 굉장히 뭐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까? 예. 이제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설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 전략상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럼 네, 실제 이런 변호 과정에서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않을 것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증인 신문을 하는 내용이 예. 설사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제 그 정도 가지고 관련된 뭐 증인의 신빙성을 다 덮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전이 있는데 설전을 하는 거 보면 사실 재판 법정에서 그런 거 보면 보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논리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증인의 어떤 진술을 탄핵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설전까지 가버리면 예. 사실 모양새도 안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 소식인데 검찰이 어제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조민 씨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예. 본인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니 나 때문에 어떤 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그냥 그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반성이 전제가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구형이 있었고 이제 선고가 또 남아 있으니까 이런 전략 재판 전략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반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도 그때 조민 씨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는 자성과 성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정경심 교수와 같이 다 그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 반성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실제로 기소가 돼 버리니까는 또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조민 씨가 이야기하는 것도 과연 이게 그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정말 본인의 마음인가? 뉘우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를 계기로 이 공정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들죠. 알겠습니다. 지난 20일 방송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가 인천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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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상가 계단에서 동영상을 찍던 10대 여학생들에게 갑자기 소화기를 뿌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네,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들에게 왜 그런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복도를 달려와 소화기를 집어듭니다. 다른 남성은 휴대전화로 촬영합니다. 소화기를 든 남성은 비상구문을 열더니 소화기를 마구 뿌려댄 뒤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하얀 소화분말을 뒤집어 쓴 여학생이 놀라 뒤쫓아 나오지만 남성이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소화기 테러를 당한 10대 여학생은 모두 4명입니다. 소화기를 뿌리고 촬영했던 남성들은 인근 가게에서 근무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취재진에게 매캐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 불이 붙은 줄 알고 문을 열자마자 소화기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을 끄려는 상황이 재밌어 보여서 촬영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피해 학생 측은 당시 담배를 피고 있지 않아 연기가 날 리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안에서 영상을 찍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애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어요. 경찰은 두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다음 주에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중학생들이 잇따라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10대 여중생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그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리포트로도 봤는데 일단 해당 남성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네,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비상계단 쪽에서 타는 냄새 그리고 연기가 나서 소화기를 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영상 촬영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남기려고 했다 이렇게 밝히다가 이후에 진술이 번복이 됐어요. 장난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담배 피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요즘 짧은 영상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하잖아요. 네네. 릴스 같은 것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다를 떨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피해 학생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리포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CCTV 영상만 봐도 이게 정말 날벼락당한 그러네요. 그런 입장이잖아요. 소화기 분말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썼는데 호흡곤란, 피부염증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갑자기 당했으니 얼마나 이 패닉 놀랐죠. 상태였겠습니까? 네네. 정신적인 충격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피해 학생들 부모님들의 입장은 이 소화기를 뿌린 남성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찍으면서 웃고 있던 남성까지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이 피해 학생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 남성들의 혐의도 상해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경찰 설명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단 이 두 남성 모두 지금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폭행과 상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하면 신체의 어떤 물리적인 위력, 물리적인 힘을 가한 걸 폭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수염을 잘라버렸다든지 모발을 잘랐다든지 하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를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폭행을 원인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상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상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예. 수위도 상당히 다릅니다. 폭행죄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또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상해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폭행죄보다 상해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짚겠습니다. 그제였죠.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물론 16강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이 축구 보신 분들 답답한 마음은 비슷할 것 같은데 비난 여론이 지금 상당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감이 큰 축구 팬들이 이 선수들의 SNS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비난 댓글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비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선수, 대표적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 최근에 이 기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이 방송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방송 출연을 문제 삼기도 했고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이 좀 긴 편이잖아요. 예. 머리카락을 잘라라 이렇게 경기와는 전혀 무관한 또 비난 댓글을 올리기도 하는데 지금 사실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할 시기 아닙니까? 경기와 무관한 비난 댓글, 선수들 사기 진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죠. 손흥정 감독이 지난 인터뷰에서 한 발언,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시안컵이 치러지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 감독은 이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이 우승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낸 건데 예. 물론 손 감독의 바람 역시 우리 팀의 우승을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앞으로 발전 없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를 고쳐가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시안컵 우승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축구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일침을 가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한 번쯤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제 3패로 탈락을 했는데 이전 감독이 또 우리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박 감독을 소환하라. 이런 또 베트남 팬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베트남 축구 팬들로서는 지금 박항서 감독이 너무너무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쓴 인물이 바로 박항서 전 감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시안컵 베트남이 3전 전패했습니다. 이라크, 일본,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항서 감독을 또 그리워하는 축구 팬들의 소환 요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필립 트루시에 감독 비교가 되면서 비난이 또 되고 있습니다. 비난의 예. 대상이 되고 있는데 축구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잘 꾸려놓은 팀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선수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 일단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이 있고 이후에도 경기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스터 3 소식 이야기인데 이번 주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데스매치가 이어졌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이름 엄마. 제발 아프지 마세요. 자, 두 사람의 무대 미리 보는 결승전이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사실 두 사람의 무대 모두가 완벽해서 누가 이겨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라운드 진이 바로 이 배아연 씨였고요. 그다음에 2라운드 진이 오유진 양이었습니다. 이 진과 진의 맞대결이 그려진 건데요. 오유진 양 같은 경우는 유진아 씨의 모란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는데 어미모의 밥짓딸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에 대한 그리움, 따뜻함을 그린 그런 노래를 선곡해서 그러니까 3호곡을 부른 거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 아마 눈물 좀 찔끔 흘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마스터분들이나 또 관객석 비춰주는데 이
손수건 훔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꺾기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참가자죠. 이 배아연 씨 기교 없이 담백한 무대를 꾸며 보였습니다. 네.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심금을 울리는 무대가 조금 더 이 마스터들의 평가를 높게 받으면서 8대5 그러니까 오유진 양이 4라운드에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진들의 대결에 이어서 현역부 왕언니들의 대결도 주목을 받았죠. 멋진 무대 함께 보시죠. 있잖아요. 겨울 지나 벚꽃 피는 봄날에 돌아온다 했잖아요. 이미 떨어져 버린 그대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하나요. 마음속에 눈물을 지금 온라인 투표 현황도 짚어보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빈예서가 2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주차 때는 오유진 양이 1위였는데 2주차, 3주차 모두 빈예서 양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부터 6위까지는 지난주하고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오유진, 정서주, 김소연, 배아연, 그리고 미스김 이렇게 2위부터 6위까지 변동 없이 지금 차지를 했고요. 7위 풍금 씨였는데 이번 주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복지은 씨가 사부곡을 불렀잖아요, 지난주에. 네네.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른 것이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7위로 새롭게 랭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대1 데스매치가 이어지는데 많은 기대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권상희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상 4도까지 오르며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곳곳으로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세종, 충북과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곳곳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와 울산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